중국 소비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뭐 명품 아니면 비싼 차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제 그 공식은 완전히 옛날 얘기가 됐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신한자산운용의 솔 차이나 소비 트렌드 ETF입니다. 보내주신 두 개의 심층 분석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 중국 소비 시장의 지도가 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그 변화의 심장부를 제대로 겨냥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사실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모두가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마당에 왜 이 상품은 가장 변덕스럽다는 소비 분야에 그것도 딱 10개 기업의 모든 걸 걸었을까?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위험한 자신감의 근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긴장감에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는 희망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 지갑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좀 불안한 데이터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희망과 불안이라.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이 ETF가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집스러운 집중 투자가 현명한 선택일지 한번 같이 단서들을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죠. 이 ETF가 모든 걸 걸었다는 신소비 트렌드, 대체 이게 뭔가요? 자료를 보면 과거의 소비랑은 뭐 DNA 자체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고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봐야 해요. 과거 중국의 소비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과시용 소비였다면요. 지금 MZ세대가 이끄는 소비면 철저히 나를 향해 있거든요. 아, 나를 향한 소비. 네, 내 만족, 내 취향, 내 행복,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료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축이요? 첫 번째가 바로 소장 가치 소비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ETF 비중 1위는 팜마트인데 라부부 같은 아트 토이를 파는 곳이죠. 아, 팜마트. 이게 그냥 장난감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혹시 예전에 한국에서 포켓몬빵 열풍 기억하세요? 아, 기억나죠. 빵이 아니라 그 스티커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그 띠부띠부실 모으려고 줄 섰잖아요. 팜마트의 아트토이도 똑같아요. 희소성 있는 IP 자산을 수집하고 그걸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라우프 골드라는 금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금을 파는 게 아니라 황실에서나 쓰던 전통 세공 기술을 입혀서 나는 예술품을 소유한다는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스토리나 수집의 재미를 사는 거군요.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경험 소비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요. 특별한 경험으로 내 시간을 채우는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알리바바 픽처스가 만드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스타플러스 레전드가 여는 콘서트에 가서 열광하는 것처럼요. 아, 물건은 사라지지만 추억은 남는다는 걸 아는 거죠. 내 SNS를 채우는 건 명품 가방 사진이 아니라 멋진 콘서트 영상이나 여행 사진인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마지막 세 번째 축은 그럼 뭔가요? 마지막이 지금 중국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뉴 라이프스타일 소비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똑똑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소비. 네. 예를 들어 미쉐빙청이라는 버블티 가게는 한 잔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디자인은 세련되고 맛도 괜찮거든요. 미니소라는 생활용품점도 마찬가지고요. 압도적인 가성비로 지갑 부담은 줄이면서도 내 라이프 스타일의 있어빌리티는 포기하려는 그런 흐름이죠. 아,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이 ETF는 단순히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라 팬덤 비즈니스, 경험 비즈니스, 그리고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를 파고드는 회사들만 골라 담았다는 거군요. 접근 방식이 정말 예리한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받쳐줄 경제 상황이 나쁘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다들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던데요. 바로 그게 이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료에 나온 두 개의 상반된 데이터를 보면 이 ETF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이죠. 어떤 데이터인데요? 먼저 긍정적인 쪽을 볼게요. 바로 정부 정책의 힘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이구환신,
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비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구환신이요? 네, 오래된 걸 새 것으로 바꿔라는 뜻인데 낡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새 걸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에요. 이게 효과가 엄청나서 이 정책 하나만으로도 소매 판매 증가율이 1.4%포인트나 올라갈 거라고 예상돼요. 와, 1.4%포인트나요? 네, 정부가 어떻게든 소비가 무너지지 않게 바닥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정부가 돈을 뿌려서 소비가 늘어나는 거라면 그건 진짜 경제가 좋아지는 신호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이건 그냥 단기적인 진통제 같은 거 아닌가요? 나중에 보조금 끊기면 어떡하죠?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데이터, 부정적인 신호와 연결됩니다.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이 작년 9월에 3.9%포인트였다가 10월에는 2.5%포인트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 계속 떨어지고 있군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미래 소득이나 일자리에 대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러니 정부가 돈을 줘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다시 저축하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보이는 소비 회복세라는 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만들어낸 숫자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양적 회복과 질적 위축의 괴리라고요. 양적 회복과 질적 위축의 괴리라. 네, 판매량 같은 숫자는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소비 심리라는 질적인 측면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죠. 이 어색한 간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느냐에 이 ETF의 단기적인 운명이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중국 시장은 정부가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네요. 그런 곳에서 단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건 정말 대담한데요. 대체 어떤 기업들이길래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건지 포트폴리오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아주 명확한 전략이 보여요. 확실한 성장성을 가진 로켓 같은 종목과 시장이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닷 같은 종목을 섞어놓은 일종의 바벨 전략이죠. 바벨 전략이요? 가장 높은 팜마투부터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아트토이 회사인데 2025년 상반기 매출이 무려 200% 넘게 폭증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세죠? 그런데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45배 수준이에요. 45배요? 네, 보통 시장 평균이 15배 안팎인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1년에 1억을 버는데 시장에서는 이 회사 가치를 45억으로 쳐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는 증거입니다. 1년에 1억 버는 회사를 45억에 산다니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라오포골드는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회사는 전통 금세공 기술로 황실공예라는 스토리를 입혀서 다른 금은방보다 비싸게 팔아요. 안전자산인 금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25년 상반기 매출이 251%나 늘었죠. 그런데 PER은 15.2배로 팜마트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아, 성장성과 안정성을 같이 잡으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의도가 보이죠. 다른 회사들은 어떤가요? 애국 소비 같은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바로 안타스포츠가 그 주인공입니다. 중국의 마이키라고 불리는데 최근 미중 갈등 같은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국 브랜드를 쓰자는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어요. 아, 그 트렌드. 네, 그 최대 수혜주가 바로 안타스포츠죠. 그리고 앞서 말한 미쉐빙청과 미니소는 불황의 영웅들이에요. 압도적인 공급망 효율로 가격을 파괴하면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공식을 깨버리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와, 200% 넘는 성장률은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초고속 성장은 영원할 수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한번 정점을 찍고 내려올 위험은 없나요? 자료를 보니까 팜마트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 ETF가 상장되기 직전인 2025년 11월에 팜마트 주가가 4분기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랑 너무 비싸다는 부담감 때문에 한 달 만에 40%나 폭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40% 폭락이요? 와. 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럼 그건 위험하다는 신호 아닌가요? 당연히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 분석 리포트에서는 이걸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오히려 거품이 한번 제대로 꺼져준 덕분에 ETF가 훨씬 매력적인 가격에 주식을 담을 수 있었다고요. 아, 폭락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걸 보면 이 투자가 얼마나 양날의 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만 모아놨으니 당연히 가격이 궁금해지네요. 이 정도 성장세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서 너무 비싼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가격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는 PEG 비율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도구를 가져옵니다. 보통 주가가 싼지 비싼지 볼 때 PER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PER은 성장성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놓치기 쉬워요. PEG는 바로 그 점을 보완해주는 지표죠. PEG 비율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해요.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나타내는 PER을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지를 나타내는 예상 성장률로 나눠주는 거예요. 일종의 성장성 대비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성장 잠재력에 대해 주가가 싸다는 뜻이죠. 아하, 성장성을 감안한 가성비 지표 같은 거군요. 그래서 이 ETF의 PEG 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자, 숫자를 한번 보죠. 먼저 이 ETF에 담긴 10개 종목의 평균 PER은 약 20배에서 27배 사이로 추정돼요. 중국 시장 평균보다 확실히 높은, 즉 비싼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쉽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포트폴리오의 가중 평균 예상 성장률이 무려 18.7%에 달합니다. 18.7%요? 엄청난 성장 엔진을 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두 숫자를 나눠보는 겁니다. PER 27배를 성장률 18.7%로 나누면 PEG 비율이 약 1.48이 나와요. 보통 PEG 비율이 1보다 낮으면 성장성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보거든요. 아, 1.48이라는 수치는 저평가는 아니라는 뜻이죠. 시장이 이 기업들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상당 부분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이 ETF는 숨겨진 보석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챔피언의 미래 가치에 돈을 내는 거군요. 그래서 PER 숫자만 보고 비싸다고 판단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고요. 성장이라는 엔진까지 함께 봐야 진짜 가치가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소울 차이나 소비 트렌드 ETF에 대한 2개의 분석 보고서를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상품은 중국 소비시장 전체의 둔화를 걱정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패러다임 전환라는 단 하나의 목표물만 노리는 아주 날카로운 저격수 같은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이 투자의 철학은 침체된 중국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줄 서서 사는 1등 기업만 정밀하게 골라 담는다는 거예요. 줄 서서 사는 1등 기업. 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명확하죠. 이 10개 기업의 성패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소비자 심리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부 규제라는 위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최종 재현처럼 이 상품을 전체 자산의 핵심, 코어로 삼기보다는 전략적인 기회를 노리는 위성자산, 새털라이트 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살펴본 팜마트, 미니소, 미셸뱅청 같은 기업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더 이상 중국 내수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 C 브랜드들이 과거 소니나 도요타 같은 일본 브랜드, 그리고 지금의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한국 브랜드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들의 글로벌 성공 여부가 이 투자의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진정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